나오라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법대로 합시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준입니다. 법 잘 지키는 남자,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빠짐없이 지키는 남자. 법대 출신 경력직 사무장 김경진입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조금씩 어기는, 네, 교통법규 조금씩 어기는 김경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라. 그래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 해줄게요. 오, 그래. 이제 본색이 나오네. 거지처럼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 가진 것만 가지고 찢어지자. 뭐? 거지? 둘 보고 거지라고 하노? 그래. 알겠다. 매일 청소하는데도 티가 안 나는 것 같나?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나? 아이고야, 우리 소방님 혼자 일한다고 힘들겠네. 빨리 출근해서 도와줘야지. 집안일도 하시고 남편 일도 도우시네요. 이번 달에도 매출이 많이 올랐네. 애들 아빠 사업이 슬슬 잘 풀리니까 기분이 좋네. 힘들어. 아, 왔어요. 물 한 잔 줄까요? 옷꼬라지가 이게 뭐고? 아무리 가난하게 커서 꾸밀 줄 모른다지만. 이 옷이 어때서요? 아이고, 내가 창피해서 어디 데리고 다니지 못하겠다. 남편이 말이 너무 심한데요. 그러네요. 일 안 하고 어디 갑니까? 내가 그렇게 창피하나? 속이 정말 많이 상하겠어요. 또 어제 먹었던 반찬 그대로가. 진짜 이러다가 영양실조 걸리겠네. 그건 방금 새로 끓였어요. 내일 아가씨 좋아하는 걸로 해줄게요. 시누이도 같이 사네요. 오빠, 요 며칠 매일 야근했더니 기력이 없다. 내 소고기 좀 사주면 안 되나? 요즘 사업 잘 된다며. 그래, 가자. 소고기 사줄게. 네 요즘 얼굴이 너무 헬쑥해졌네. 아유,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 몸보신이나 시켜줘야지. 이런 거 먹여서 되겠나? 가자. 누구는 소고기 먹을 줄 모르나? 내가 누구들 때문에 이렇게 아끼고 살았는지.
우리 미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제가 오빠라 사는 소리가 아니고 말썽하면 안 피우고 정말 착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시겠지만 우리 미희 예쁘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요. 좀 아픈 거 아닌가요? 예. 언니, 저 싫다고 일부러 그런 거죠? 아니에요. 아가씨 진짜 아니에요. 요 며칠 신경을 좀 썼더만 위경련이 왔는지 속이 너무 아파서 참는다고 참았는데 표정이 그랬네. 미안해요. 그 아픈 게 맞네요. 옷도 구리게 입고 와서 내가 진짜 어머니랑 민수 씨한테 보기 창피해서. 아니 그럼 옷을 좀 사두던지.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지금 티내는 것도 아니고 옷 좀 신경 쓰라고 내가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저녁에 고모님 오신다니까 음식 좀 차려놔라. 아 정말 너무하다. 아, 아니 나 아픈데 다음에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오시라고 했는데 어른한테 어떻게 그러노? 마 준비해놔라. 주인공이 너무 착한 것 같습니다. 고모님이 가셨는데 나오지도 않고 자빠져 자고 있나? 참 세상 편하게 사네. 편하게 살아. 몸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기절하듯 잠들었나 봐요. 나오나? 나오라고. 와. 병원에는 데려가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왜 이럽니까? 니랑 한 침대에 자기 싫으니까 니는 그 바닥에서 자라. 아유 세상에. 저 애완동물한테도 안 저럽니다. 몸 아파도 음식도 안 차리고 나도 할 만큼 했다. 당신이 아가씨 나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알까? 나도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내가 나간다. 어이. 자, 이번에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라. 그래요. 그렇게 원하던 이혼 해줄게요. 나도 이제 당신 집안 식구들한테 정 다 떨어졌고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데 더 살 이유가 없지. 오, 그래. 이제 본색이 나오네. 거지처럼 돈 달라고 떼쓰지 말고 우리 가진 것만 가지고 찢어지자. 뭐? 거지? 누굴 보고 거지라고 하노? 그래, 알겠다. 내가 그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게 얼만데. 돈 한 푼 안 받고 이혼해주는 게 아닌데. 나도 내 목숨 챙겨야지. 왜 전화했는데? 우리 이제 끝난 사이 아닌가? 아직 안 끝났지. 재산 분할 해주세요. 뭐?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재산을 나눠달라노? 진짜 거지가 따로 없네. 그래 내 거지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한 뭐 챙겨야겠다. 왜? 웃기시네. 이혼 절차 이미 끝났고 니한테 줄 재산 없다. 끊어.
정말 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가면서 알뜰살뜰 살림하고도 시동생까지 보살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돌아오는 거는 막말에 무시, 구박이네요. 야, 이건 남자인 제가 봐도 예. 와, 그냥 주먹이 쥐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일단 사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자 씨는 박철수 씨와 결혼을 해서 아이와 시동생까지 보살피면서 알뜰살뜰 철저하게 내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돈을 좀 모아서 남편 박철수 씨가 1인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예. 사업이 참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내 김혜자 씨는 아끼면서 검소한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그런데 남편 사업이 잘 되자 남편과 시동생이 부인을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예. 결국 참다 못한 김혜자 씨는 집을 홧김에 나가게 되고 남편이 협의 이혼을 종용하면서 결혼 생활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15년이면은 적지 않은 결혼 기간인데 문제는 이혼하고 난 이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편이 한 얘기 중에 거지처럼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가진 것만 가지고 나가라. 아, 이 정도면 진짜 막말이죠. 그렇죠. 이 말에 자존심이 상한 김혜자 씨가 재산 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을 해버린 거죠. 예. 협의 이혼 후에 그게 잘못인 걸 알고 재산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남편은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뼈 빠지게 가족 뒷바라지에 헌신을 해서 저렇게 속병까지 남는데 가진 것만 가지고 나가라라고 하면 그간의 세월을 누구에게 이제 보상을 받습니까? 자,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 강은실 변호사님.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 말처럼 이혼 절차가 끝났고 시간이 지났다고 끝입니까? 아니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분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협의가 안 된 경우라면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2년, 그리고 위자료 청구는 3년 안에 예, 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얘기신데요. 자, 그럼 먼저 이혼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볼게요. 이혼이라는 게 단순히 뭐 이혼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도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 이혼 절차라고 하면 비단 이혼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5가지 소송물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5가지 소송물은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이 5가지인데요. 보통 재판상으로 이혼을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선임한 변호사가 이 5가지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드라마에 보면 재판상의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이라는 건데 이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문제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협의 이혼을 하면 이 5가지 소송물이 저절로 다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절로 정리되는 건 없습니다. 네. 5가지 소송물을 하나씩 따져가면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5가지 소송물을 일일이 알기도 어려운데 이걸 하나씩 따져가면서 협의를 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 법원은 최소한 자녀들에 대한 소송물, 그러니까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런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오로지 두 부부가 알아서 말 그대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부부가 문제를 제대로 좀 정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합의가 되었다고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도 무슨 소리야 당황할 수도 있고요. 예,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이 경우 재산 분할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분명히 협의 이혼 시에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에 대한 합의도 없고 문자도 없고 녹취도 없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을 한 거니까 협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이게 재판상의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일 때도 꼼꼼히 따져서 합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사실 협의 이혼 후에 이런 분쟁에 다시 안 휘말리시려면요.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도 재산 분할 위자료에 대해서는 협의서를 잘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네. 구두 합의에 기대는 것만큼 큰 실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생길 게 많고 따질 게 많아가지고 이혼도 그러네. 쉽게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건 의뢰인도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하셨는데, 자 그러면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그런 재산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말 그대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입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고요. 누구의 명의로 취득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넘어간다면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산일시키지 않은 노력이 있다고 봐서 네. 보통은 부부 공동 재산에 포함시키고 이후에 기여도로 조절을 합니다. 아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혼 사건들을 많이 맡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여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기여도는 아내와 남편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각자가 기여한 비율입니다. 뭐 5대5, 6대4 뭐 이런 정산하는 비율인데요. 동업자들이 헤어질 때 정산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 드라마 속 사건 보면 남편이 1인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재산을 분할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주식회사라면 1인 회사인 경우라도 개인 사업체처럼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산을 바로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도 착각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주식회사와 남편은 다른 법인격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재산이지 바로 남편의 재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남편이 가진 주식회사의 주당 가치를 평가를 해서요. 남편이 가진 주식수에 곱해서 남편의 재산을 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라도 다 남편의 재산이 아닌 거네요. 그러네. 네. 자, 그러면요. 드라마 속에 김혜자 씨는 결혼한 지 이제 15년 정도 됐다는 말이죠. 집안일도 하고 남편 회사에서 일도 좀 도와준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럼 기여도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20년 이상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보통 5대5 정도로 기여도가 정리됩니다. 네.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이하 부부라면 실제로 취득한 재산가액과 각자가 일한 내역에 따라서 기여도가 책정되는데 보통 엄청난 고액 자산가가 아닌 다음에는 5대5나 6대4 정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 혜자 씨는요, 열심히 일도 하고 네. 남편 일도 도왔기 때문에 또 15년 정도 또 혼인 기간이 유지됐기 때문에 네. 5대5 정도 기여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만약에 뭐 10년 미만이나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5년 미만의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많지가 않고 혼인 당시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재산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특유 재산으로 유지가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네.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되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재산 분할이 부양적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특유 재산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산입시켜서 아기를 키우는 쪽에서 20%, 30% 정도 재산 분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것도 궁금한데 네. 배우자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오동준 변호사님이 이제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재산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 분할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재산 명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할 수가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드라마의 상황을 보면 남편이 이러잖아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노? 에이? 왜 나한테 그러는 아니, 가정주부라고 이제 한 게 없다고 재산을 못 나눠준다고 하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는데 가정주부면은 재산 분할을 못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워킹맘이니까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가사도 하는데요. 누가 저한테 사법고시가 힘드냐, 육아가 힘드냐고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육아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 육아는 사람이 겪어본 적 없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돈으로 환산을 해도 육아 도우미나 가사 도우미를 사용하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요. 육아 가사는 엄청난 노동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 법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놀았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됩니다. 가정주부가 집에서 놀면 온 식구가 아사를 할 겁니다. 절대 집에서 놀았다는 말에 기죽지 마시고 우리 혜자 씨처럼 재산 분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변호사님 오늘 뭔가 칼을 품고 오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의뢰인을 위해서 어떤 해결책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 너무 잘 아니까 더욱 잔인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공격을 받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대충 협의이혼을 하고 도피해버리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혼을 하시든지 간에 자신의 몫인 재산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자신이 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네. 또 자신이 포기한 재산은 그와 재혼한 다른 여성만 좋게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아,
절대 죽 써서 개 주시면 안 됩니다. 토퍼하시네요. 강은실 변호사님 정말 이를 갈고 나오셨는데 가정은 편안하시죠? 예. 네, 여러분 이혼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원만히 해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계속해서 두 번째 사건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민지 아기 06시 45분에 사망했습니다.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영화학대 사망 의심 사례가 있어서요. 여보, 아버님은 일 나가셨어요? 그럼 아빠는 택시 일 나가셨고 엄마는 식당에 가셨지. 저녁에 민지 보면 참 좋아하시겠죠? 그럼. 도련님, 우리 민지 엄청 귀엽죠? 네, 민지 엄청 귀여워요. 근데 저 배가 고파요. 알겠어요. 우리 민지 잠깐만 봐줘요. 얼른 간식 챙겨줄게요. 시동생이 많이 어리네요. 네. 오! 저 애들은 저렇게 조심성이 없죠. 민지야, 우유 먹자. 내가 먹일게요. 아니, 당신 팔도 아픈데 내가 먹일게. 당신 안아본 적도 없잖아요. 이참에 해보지 뭐. 자, 자. 어이구. 괜찮나? 안 우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이가? 지금은 안 놀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따 잘 때 한번 볼게요. 그래도 그나저나 당신 내일 출근 준비 다 했어요? 당연히 오랜만에 출근인데 준비는 다 했지. 민지 생각해서라도 이번 직장은 좀 오래 다녀요. 당장 민지 먹일 분유도 떨어져 가는데. 그래,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일해볼게. 월급도 가불도 알아보고. 알겠어요. 경제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머리가 좀 부은 것 같은데. 여보, 무슨 일 있나? 아무래도 민지가 머리가 좀 부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그래, 얼른 가봐라. 알겠어요. 다쳤을 때 바로 갔어야 됐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아직 보기에도 머리가 많이 부어 있어서 CT를 좀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CT요? 알겠습니다. 아직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아기라서 약물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입원 치료를 좀 했으면 해서요. 저희가 형편이 좀 그냥 통원 치료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럼 많이 힘드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보, 출근하려면 이제 일어나야죠. 지금 몇 시인데? 8시요. 민지도 우유 먹자. 여보,
여보, 민지가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얼른 119 불러. 빨리. 상황이 이제 급박해지네요. 네. 정민지 아기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네, 아동 사망 사고 소식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사건 보는 내내 참 안타까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네. 더 조금 마음이 좀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근데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1개월 된 민지는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왔고 약 하루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을 하였습니다. 예.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 후 속발된 상부 위장관 출혈이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매우 다양한 골절이 발생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상부 위장관에 궤양이 발생하고 예. 거기에 출혈이 발생하면서 사망하였다는 건데요. 태어난 지 만 한 달밖에 안 된 영아에게 여러 부위의 골절과 이미 어느 정도 치유된 골절까지 발견이 되자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가 됩니다. 예. 가장 먼저 학대 의심을 받은 건 당연히 또 민지의 부모님이었는데요. 하지만 민지의 부모님은 우유를 먹이다가 떨어뜨린 적은 한 번 있지만 학대나 유기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좀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특이하게도 가족 구성원이 좀 많습니다. 드라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어린 고모와 어린 삼촌까지 함께 총 8명의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이 오동준 변호사님께 변호를 의뢰해 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연을 보면 저희가 구체적인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생후 1개월 된 민지가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런 사연이라면요. 오동준 변호사님, 어떤 점들 먼저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일단 민지 양에게 복합골절이 발견되고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가 특별히 학대하였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민지 양의 골절 및 사망에 대한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죠. 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장님, 민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민지의 일단 부검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개골과 좌측 상완골 및 대퇴관부의 골절, 네. 그리고 위 골절들과는 발생 시점이 다른 우측 빗장 및 갈비뼈 5, 6번에서 치유된 골절이 있었고 예. 또 왼 정강뼈, 양쪽 뼈, 몸통 끝 골절까지 상당히 많은 골절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생아는 성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골절이 매우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예. 실제로 출산 중에 골절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대 의도로 신생아를 다룬 것이 아니라 신생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신생아를 조금만 함부로 다룬 경우에도 신생아에게는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불안정 골형성증을 가진 경우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도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게 이게 골절만 놓고 봤을 때 원인이 학대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은 아니네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네요. 자,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떨어뜨린 부분? 이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님들 보시기에는 딱딱 쟁점들이 좀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크게 3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의뢰인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어린 고모와 삼촌들도 있고 연년생 언니도 있더라고요. 예.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민지 양 건강 상태가 아니라 그 다른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한단 말이죠. 네, 민지 양의 부모들이 태어난 지 1달도 안 된 친자녀인 민지 양을
상해하였고 그 민지양을 학대하여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의 성향을 가졌다면 그들은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향은 민지양과 같은 여성이고 나이도 1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민지양의 언니에게도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예. 그런데 그 언니는 비교적 매우 건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민지양의 부모들은 학대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부분은 그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나요? 범죄 그렇죠. 현장을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진행이 됐다면서요. 네, 일단 수사기관에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예. 제가 결과를 좀 받아봤습니다.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얘기는요. 고의 범행을 했다고 판단하기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네. 신생아 관리에 대한 적극성 및 예민성이 좀 부족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네. 신생아 관리에는 조금 소홀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는 좀 부모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프로파일링 결과라는 것이 단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이 결과는 부모에게 유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이 8명이란 말이죠. 또 주거 형태도 좀 특이한 편이고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사건 변호를 위해 좀 알아봤는데요. 민지양의 가족들은 8명이 방 3칸짜리 집에서 살았더라고요. 방 하나는 창고로 쓰고 있었고 안방은 민지양의 할아버지와 민지양의 할머니가 민지양의 어린 고모와 삼촌과 함께 쓰고 있었으며 예. 나머지 방 하나는 민지양의 부모들이 민지양의 언니와 민지양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민지양의 어린 고모와 삼촌이 민지양과 민지양의 언니를 신기해하고 좋아했으며 서로 안아보고 싶어하고 가끔 질투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민지양의 고모가 만 2세, 삼촌이 만 5세였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하여 방과 방 사이에서 자주 뛰어다니기도 하였고요. 아니 그렇게 보면 이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민지양의 고모와 삼촌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냥 이쁘다 신기하다 하면서 그 상해를 일으켰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민지양의 부모들은 차마 자신의 어린 두 동생이 자신의 딸을 상처 입혔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에 네. 수사를 받으면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을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내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누가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지양 부모는 자신이 탐정이 되어 실체를 밝혀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가지 정황을 제시하고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제시하는 방법으로 변호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민지가 사망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부모가 아이에게 애정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결과만 놓고 보면 부모가 비난을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민지양 부모들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해 본 결과 민지양의 부모들은 민지양의 사주를 보기도 하고 네. 그 사주 결과가 좋다면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일반적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이는 애정 반응이긴 하거든요. 자, 절대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정리를 해주시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특히 요즘엔 스마트폰 속에서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수집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영화 사망 사건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로이어 마지막 의뢰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보세요? 야, 이씨 전화 제때 안 받아? 오늘 6시까지 입금한다며. 이제 언제 갚을 거야?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럼 처음부터 오늘은 못 갚겠다고 했어야지. 누구 놀려? 내일까지는 꼭 입금할게요. 나 지금 통화 내용 녹음하고 있어. 내일까지도 이제 안 들어오면 가만 안 둬. 직장 동료, 가족들한테까지 독촉 전화 날릴 테니까 각오하라고.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정도는 불법 추심인데.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하는 대청소고. 그러게. 와, 창틀에 먼지 좀 봐. 완전 새까매. 이참에 방충망도 좀 닦아야겠다. 안 떨어지게 조심해라. 그래도 여기 3층이다. 어. 왜? 뭔데? 왜 그러는데? 방충망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맞았어. 뭐? 이모, 나 좀 내려가 볼게. 대신 119 좀 불러줘요. 그래.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입은 수지. 멀쩡한 우리 아버지 비명행세할 뻔했다고요. 저도 방충망이 그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거 죄송하다 말만 하지 말고 나는 이거는 받아야겠어요. 네? 합의금 50이요. 이 아가씨가 장난하나? 500! 500만 원이요? 그 이하로는 안 돼요. 에? 못 주겠으면 법대로 하든가. 나는 신고하면 되니까. 곤란하네요. 아유, 상황이 계속 안 좋게 흘러가네요. 어떡해. 나 안 그래도 대부업체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맨날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500을 구해? 저기 내가 아는 언니의 사촌 오빠가 사업을 몇 개 하는데 한 500 정도면 빌려줄 수 있을 거야. 한번 만나볼래? 저 사람도 그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25살이라고. 네. 이야기는 대충 들었어요. 500 정도는 당장 빌려줄 수 있지. 내가 워낙 여유되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바에서 일하면서 원금 갚는 건 어때? 여기서 일하라고요? 응. 마침 일하던 아가씨가 그만뒀거든. 여기서 받는 월급으로 뭐 원금 갚고 2달이면 될 것 같은데. 2달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급하니까 막 저런 제안이 솔깃하네요. 사장님, 저 내일 하루만 쉬어도 될까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얘가 아이도 정신 못 차리네. 네 월급 마이너스인 건 알아? 아니 어떻게 결근 몇 번 했다고 월급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근에 따른 영업 손실 그것도 네 월급에서 같이 까야지. 그리고 너 저번 주 양주 깬 거 그것도 까고 저녁에 택시비 준 거. 아, 그건 사장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노? 그리고 저녁 식대.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완전 사기지. 저 그냥 그만둘게요. 뭐? 그만둔다고? 내 돈은 뭘로 갖고? 내 돈 일시상환하기 전에 절대 그만 못 떠. 아니면 너희 집, 네 회사 내가 다 소문낼 거다. 네? 옷이나 갈아입고 술이나 팔아. 에이. 또 더한 늪이네요. 그러네요.
왜? 또 돈 필요해? 엄마가 이번엔 얼마나 필요하다는데, 어? 소영아, 네 우나? 어? 무슨 일이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다 끝내고 싶어. 나 이대로 사라져 버리고 싶어. 니 지금 어디고? 어? 이모가 당장 갈게. 소영아, 도대체 네 빚이 얼마고? 4,500. 엄마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다 빚내센 거였나? 아, 이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 진짜 미안하다. 근데 소영아, 내가 알기로는 개인회생 신청인가? 그런 제도가 있단다. 우리 그거라도 알아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지. 자, 빚을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닌데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어머니 병원비에 여기저기 빚이 있는데 또 의도치 않은 사고로 또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씨는 취업 후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하느라고 대출을 받고 또 이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대출을 받으면서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창문 청소를 하던 중에 부실했던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다친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병원비로 5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소영 씨가 돈 구할 곳이 마땅히 없었던 차에 이모의 소개로 김상호 씨에게 돈을 빌리고 그걸 갚는 조건으로 김상호 씨의 바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상호 씨도 사채업자였던 것이죠.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빚의 고리만 이어지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나쁜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상황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소영 씨가 방충망을 일부러 떨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너무 부실했던 거죠, 방충망이. 그리고 조사한 바로는 박소영 씨가 보증금을 주고 새 들어 사는 그런 빌린 원룸이라는 것이죠. 집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친 할아버지는 참 안타깝지만 박소영 씨가 집주인도 아닌데 다 책임을 지고 물어줘야 할까요? 자, 이번 사건 이영준 변호사님께 의뢰가 들어왔는데 먼저 변호사님, 소영 씨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네, 먼저 사연의 내용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항상 박소영 씨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방충망을 훼손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떨어뜨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사연 내용을 봐도 방충망이 열었을 때 쉽게 추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 아닌 경우에 집에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집주인에게 먼저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충망의 수선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면 박소영 씨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집주인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방충망의 경우에는 수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분쟁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주택의 부대 시설물로 봐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많이 작성하실 텐데 현 시설 상태로 임대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충망 수리 문제가 생겨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당사자 사이에 적당한 협의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소영 씨 빚이 4,500만 원에 이르고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원금은 줄어들질 않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다행히 이모가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죠. 개인 회생 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개인 회생 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채무를 조정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없애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불량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채권자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요. 네. 2004년 당시에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개인 회생 제도가 도입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안타깝게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네. 4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급여소득, 사업소득 모두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한 소득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당연히 재산이 더 많으신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해야 되겠죠. 예,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어떻습니까? 네, 세 번째 조건은 1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예. 법상 1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가용소득으로 변제했을 때 18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가 가능하다면 회생 진행은 좀 어렵겠습니다. 네 번째로 채무 규모 면에서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그리고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도가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국회에서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요건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죠? 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채권자가 적게는 서너 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 이러한 분들은 이미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으로는 원리금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대환대출,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빚이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특별히 사치나 낭비를 하신 것이 아닌데도 1, 2년 만에 순식간에 채무들이 불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갈 때까지 박소영 씨처럼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알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나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해서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 아, 요것 맞아요.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네,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가족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권자들의 그런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네. 개인 회생 신청을 할 때 추신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빚 독촉이나 강제 집행을 중단시키는 그런 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치나 낭비 같은 그런 요소가 없다면 대부분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대부업체에 시달리는 경우라면 연체하고 상관없이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추심 독촉을 받고 그리고 그 채권자와의 협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 이 개인 회생이라는 게 채무가 좀 과다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빚을 조정해주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또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불이익이나 이런 건 혹시 좀 없습니까? 네, 불이익은 신용상 불이익이 있는 겁니다. 신용활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십니다. 예. 그래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회생 진행 중이라는 그런 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 신용대출 등은 어렵게 됩니다. 아하. 하지만 파산하고는 다르게 아파트, 자동차 등 본인의 자산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고요. 통장이나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활동은 모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회생 절차를 끝내고 면책이 되게 되면 신용활동까지도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신용 활동이 조금 힘들다라는 거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럼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우선 개인 상황에 맞게 변제 계획안을 마련해서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변제 계획하고 그 자료들이 합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몇 차례 보정을 내리고 그런 보정들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변제 계획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된 변제 계획안의 내용대로 인가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그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명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성실히 행하기만 하면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겁니까? 네, 그 계획된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면제되게 되는 겁니다. 오.
그 계산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소득에서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개월 동안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런 최저생계비 이외에도 추가 지출이 꼭 필요한 주거비, 교육비, 그리고 약값, 병원 진료비 또는 부모님 생계비 등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네. 것들을 자료로 잘 소명을 하면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드라마 속의 그 박수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변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박소영 씨가 만약에 2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으니까 2인 가구라고 가정을 하면 250만 원에서 올해 기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제외한 65만 원을 전부 채무 변제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65만 원씩 3년간 변제를 하면 2,34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아까 박소영 씨의 채무가 4,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네. 2,160만 원의 원금이 감면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반 가까이 감면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연 속의 소영 씨처럼요.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빚을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되시겠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설명드린 개인회생 파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가장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채무를 감면받으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 조정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회생보다는 원금 감면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과 직접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좀 오래된 채무회 같은 경우에는 변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금하고 이자를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과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개인들이 이런 연락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채무조정교섭법이라고 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와 협의를 하는 그런 제도를 또 마련 중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곤 하잖아요. 네. 현재 채무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한 법 이야기,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